저는 62살입니다. 38년 동안 식당 주방과 새벽 청소 일을 하며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요. 5년 전 아들이 결혼할 때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였어요. 제 전 재산을 털어서요. 2개월 전엔 마지막 대출금까지 다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서 아들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계획 바뀌었어요. 우리 가족끼리만 가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배 위에서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38년 동안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름은 박영숙. 바로 제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요.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62살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캐리어를 끌며 웃고 있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죠. 가방 앞에는 새로 산 연보라색 원피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고민하다 샀던 옷이에요. 62살 할머니가 입기엔 좀 화려한가 싶었지만 점원이 잘 어울린다고 했거든요. 선크림도 샀고 챙이 넓은 모자도 준비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크루즈 여행. 아들 민수네 가족과 함께 가는 첫 여행이었어요. 손주 준서와 지우가 배에서 좋아할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준서는 8살인데 배를 너무 타고 싶어 했거든요. 지우는 7살인데 돌고래 보고 싶다고 했고요. 저는 벌써 2달 전부터 손주들 간식을 챙겼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건어물도 준비했어요. 오전 10시, 배는 12시에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 저는 벌써 9시부터 나와 있었어요. 일찍 나오는 버릇이 있거든요. 38년 동안 새벽 일을 했더니 몸이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지나갑니다. 아기가 까르르 웃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이 든 부부도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가방을 들어주고 있더군요. 저는 가방을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손주들 줄 과자, 민수 좋아하는 오징어, 며느리 서연이가 좋아한다던 한라봉. 다 챙겼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괜히 뭘 빠뜨린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화면을 열었습니다. 엄마, 계획이 바뀌었어요. 우리 가족끼리만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요. 우리 가족끼리만. 가족.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도 배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고개를 들어 배를 바라봤습니다. 2층 갑판에 민수가 보였어요. 서연이도 보이고 준서랑 지우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민수는 서연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민수가 잠깐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마 제가 문자 읽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아이들한테 시선을 돌렸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거든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가족들끼리 사진 찍고 아이들 손잡고 배에 오르고 저만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62살 할머니 혼자요. 연보라색 원피스는 가방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입을 일이 없어진 거죠. 선크림도 모자도 손주들 과자도 다 필요 없어졌어요. 배가 출발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민수네 가족도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고 일어났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배 안 타세요? 네. 계획이 바뀌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1시간 동안 창밖만 봤어요. 고속도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수 문자만 맴돌았어요. 우리 가족끼리만. 가족. 저는 뭔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참 조용하더군요. 항상 혼자 사는 집인데 오늘따라 정막이 크게 느껴졌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방은 현관에 그대로 뒀어요. 풀 기운도 없었거든요.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민수 돌 사진이에요. 하얀 한복 입고 웃고 있는 아기. 그때는 참 행복했죠. 저는 24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종훈 씨를 만나 26살에 민수를 낳았어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는 아이 키우고 그렇게 5년을 살았죠. 민수가 5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남편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민수가 아빠를 찾으며 울었던 게 기억납니다. 아빠 어디 갔어? 아빠. 5살짜리가 영정사진 앞에서 울부짖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보험금이 좀 나왔어요. 4억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강동구에 작은 아파트 한 채 샀죠. 전세로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내 집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도 아이는 키워야 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동네 중국집 주방에서 설거지했습니다.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민수 저녁 먹이고요. 아이 재운 뒤 밤 11시에 다시 나갔어요. 새벽 청소 일이었습니다. 오피스텔 10개 동을 맡았습니다. 복도 닦고 엘리베이터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새벽 5시에 일 끝나면 집에 와서 민수 아침 차려줬죠. 그리고 또 중국집 가고요. 38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방일 38년, 청소일 38년.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명절도 일요일도 아프다고 쉰 적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 다녀와서 엄마 힘들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제가 괜찮아 하면 안심하는 얼굴로 웃었죠. 나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을 믿었어요. 민수는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고 졸업 후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회사 들어가던 날 민수가 그랬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돈 벌게. 엄마는 일 그만둬. 그래서 저는 58살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때부터 민수가 매달 생활비를 줬어요. 100만 원씩이었죠. 제 연금하고 합치니까 충분했습니다. 민수가 30살에 서연이를 만났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였어요. 서연이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제 손 꼭 잡으며 그랬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결혼 준비하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 없어. 전세라도 얻어야 하는데. 저는 그때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38년 동안 모은 돈 2억 7천만 원.
남편 보험금 4억은 아파트 사느라 다 쓰고 없었지만요. 아파트를 팔면 10억은 나온다고 했어요. 고민 없이 결정했습니다. 제 아파트 팔아서 민수네 집 사줬어요. 강동구 신축 아파트 10억짜리였습니다. 계약금 2억, 중도금 3억 넣고 잔금 5억은 대출받았죠. 나중에 천천히 갚아, 민수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그랬습니다. 엄마, 나 혼자 못 갚아. 매달 200만 원씩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제 연금에서 매달 200만 원씩 보냈습니다. 5년 동안이요. 총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2개월 전에 마지막 대출금이 다 갚아졌습니다. 그 집에서 준서가 태어났고 지우도 태어났어요. 저는 손주들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매주 가서 밥 해주고 아이들 돌봐주고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서연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끼리 조용히 지낼게요. 주말마다 그런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라며 오지 말라는 눈치였습니다. 손주 생일에 가도 금방 나가라는 분위기였고요. 어머니, 아이들 재워야 해서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겠지, 아이 둘 키우기 바쁘겠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오늘 크루즈에서 저를 뺀 거죠. 우리 가족끼리만 38년 동안 모은 돈 다 쏟아부었는데, 제 집 팔아서 아들네 집 사줬는데, 매달 200만 원씩 5년 동안 보냈는데,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택시에서 내릴 때 기사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수 문자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엄마, 계획이 바뀌었어요. 우리 가족끼리만 가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끼리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 저는 뭔가요? 38년 동안 뭐였나요? 작년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네 집에 가려고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 올해는 조용히 보내려고.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 민수한테 말하는 소리요. 설날에도 똑같았어요. 아이들이 감기 걸려서요. 다음에 봐요, 엄마. 그런데 페이스북에는 온 가족이 놀이공원 간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준서랑 지우가 회전목마 타고 웃고 있었어요. 지우 생일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7시에 와주세요. 케이크만 같이 먹어요. 저는 5시부터 준비했어요. 지우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색연필 세트, 인형, 선물 3개나 샀습니다. 7시 정각에 도착했죠. 그런데 30분 만에 나오게 됐어요. 어머니, 아이들 재워야 해서요. 서연이 얼굴이 피곤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차갑더군요. 그래, 서연이가 힘들겠지.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아이 둘 키우기 바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때였습니다. 냉장고 고장 났을 때는 연락 왔어요. 어머니, 냉장고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300만 원짜리 양문형 냉장고 사줬습니다. TV 고장 났을 때도요. 어머니, TV가 너무 오래돼서 200만 원짜리 대형 TV 사줬어요. 에어컨도, 김치 냉장고도, 안마의자도 필요하다고 하면 다 사줬습니다. 우리가 갚을게요, 어머니. 서연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한 번도 갚은 적 없어요. 돈 필요할 땐 어머니 찾고요. 귀찮을 땐 가족끼리만 보내고 저는 그냥 ATM이었나 봅니다. 돈 뽑는 기계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갈아야 하는데 자꾸 미루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올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서연이가 가족끼리 시간 갖고 싶다고 해서 서연이 탓이더군요. 항상 그랬어요. 뭔가 잘못되면 서연이 탓. 서연이가 힘들어해서요. 서연이가 공간 필요하대요. 서연이가 애들이랑만 있고 싶대요. 그럼 민수 너는 뭐니? 아들아, 너는 생각이 없니? 엄마가 어떤 마음일지 생각 안 해봤니? 또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에 여행 가요, 엄마. 이번엔 애들이 할머니 없으면 아쉬워할까봐. 거짓말이었습니다. 배에서 본 아이들 얼굴은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할머니 없어서 아쉬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쿠션 위로 퉁 하고 튕겼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62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 죽었을 때도, 새벽 청소하면서 손 얼었을 때도, 민수 학비 걱정할 때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땐 희망이 있었거든요. 민수 크면 나아지겠지. 민수 대학 가면 편해지겠지. 민수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지금은요? 민수는 컸고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저는 더 외로웠습니다.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준서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도 거기 있습니다. 맨 구석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요. 그 옆 사진은 지우 100일 때예요. 여기도 저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민수네 가족 4명이고요. 제일 최근 사진은 작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제가 없었어요. 민수, 서연, 준서, 지우. 딱 4명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한 걸까요? 사진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밤 9시가 됐습니다. 보통 때는 이 시간에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밥은 먹었니? 애들 잘 자니? 그런 얘기하곤 했죠. 오늘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배는 지금쯤 바다 한가운데 있겠죠. 민수네 가족은 저녁 뷔페 먹고 있을까요? 준서랑 지우는 수영장에서 놀고 있을까요? 행복하겠죠. 저 없이도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번째 서랍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거든요. 파란 파일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5년 전 민수 결혼할 때 받았던 서류입니다. 펼쳐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소재지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23. 소유자 박영숙. 제 이름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이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한 번도 명예 이전 이야기를 안 했네요. 아니, 했었나요? 민수가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엄마, 나중에 집 명예 이전하자. 지금은 바빠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 천천히 해라고 했고요. 그 뒤로 한 번도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저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민수가 사는 집인데 뭐 급할 게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명예 이전하잖아요. 부모가 사줘도 자식 이름으로 바꾸는 게 정상인데 왜 민수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5년 동안요? 서랍을 더 뒤적였습니다. 대출 상환 확인서도 있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60개월, 총 1억 2천만 원을 제 통장에서 이체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지막 상환 일자가 2개월 전이었어요. 그날 민수한테 전화했었죠. 민수야, 드디어 대출 다 끝났다. 고생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게 다였습니다. 감사 인사 한마디. 1억 2천만 원에 대한 대가가 그거였어요.
서랍 맨 밑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지? 꺼내서 열어봤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어버이날에 민수가 준 편지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평생 효도할게요. 엄마가 제일 소중해요. 그때는 이 편지를 읽으며 울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지금 다시 읽으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달랐구나. 소중하다면서 크루즈에는 안 데려가네요. 효도한다면서 명절에는 오지 말라네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도 닫았어요. 책상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뭐였나요? 24살에 결혼해서 26살에 엄마 됐어요. 31살에 과부 됐고요. 그 뒤로 31년 동안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박영숙이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민수 엄마.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친구도 없었어요. 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친구 만날 시간이 없었거든요. 취미도 없었고요. 여행도 안 가봤습니다. 오직 민수만 봤어요. 민수 밥 먹이고, 민수 학교 보내고, 민수 대학 보내고, 민수 결혼시키고, 그렇게 31년을 살았는데, 민수는 저를 가족으로 안 봤나 봐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서 울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 들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좀 정리가 됐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소유자 박영숙. 법적으로 제 집입니다. 그럼 이 집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겠죠? 팔 수도 있고, 새 놓을 수도 있고, 그 생각을 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수하고 싶다기보다는요.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31년 동안 저는 선택한 적이 없었어요. 다 민수 위주였죠. 민수 좋을까? 민수 괜찮을까? 이제는 제가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이잖아요. 62살밖에 안 됐는데 이대로 죽을 순 없잖아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법무법인 검색했어요. 강동구에 있는 곳으로 몇 군데 나왔습니다. 그중 김동훈 법률사무소라는 곳이 평이 좋았어요. 상담 예약을 클릭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상담 내용 입력란이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러는 게 맞나? 하지만 민수 문자를 다시 떠올렸어요. 우리 가족끼리만. 그래.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게. 상담 내용 칸에 입력했습니다. 제명의 아파트 처분 상담 원합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접수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뭔가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상담 가능하세요? 네, 가겠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떨렸거든요.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가방을 챙겨 나섰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대출 상환 증명서, 계약서, 관련 서류를 전부 파일에 넣었어요. 법률사무소는 강동구청 근처에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김동훈 법률사무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박영숙님 맞으시죠?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책장에 법률 서적들이 빼곡하고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김동훈 변호사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비한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 아파트를 제가 팔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찬찬히 봤습니다. 소유자가 박영숙 님이시네요. 당연히 파실 수 있죠. 그런데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 아들이 살고 있어요. 5년째요. 아들분 명의는 아니고요. 네. 제가 사줬거든요. 결혼할 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예 이전 약속 같은 문서가 있나요? 아니요. 말로만 나중에 하자고 했어요. 그럼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박영숙님 소유니까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아들한테 허락 안 받아도 되나요? 네. 법적으론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가 대출 상환 증명서를 받습니다. 이건 뭔가요? 제가 매달 200만 원씩 5년 동안 대출 갚아줬어요. 총 1억 2천만 원이네요. 증거도 확실하고요.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크루즈 터미널에서 문자 받은 것. 우리 가족끼리만 그 말. 변호사가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좀 심하셨네요. 제가 너무 과한 건가요? 집을 팔겠다는 게. 아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되죠? 부동산에서 1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매물 내시면 금방 팔릴 겁니다. 강동구 신축이면 인기 많거든요. 얼마나 걸릴까요? 현금 즉시 거래 조건으로 내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합니다. 일주일. 크루즈가 10일이라고 했으니까요. 돌아오기 전에 팔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말로 하시겠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인 소개해 드릴게요. 빠르게 진행해 드리라고 할게요. 변호사가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대학 동기예요. 일 잘해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이러는 게 맞나?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바로 이수진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훈 변호사님한테 소개받았어요. 아, 네. 어떤 매물이신가요? 강동구 아파트요. 빨리 팔고 싶어요. 얼마나 빨리요? 일주일 안에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요? 현금 거래면 가능은 한데 금매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 싸게 팔아도 돼요. 알겠습니다. 언제 매물 확인 가능하세요? 지금 바로도 가능해요. 그럼 30분 후에 그 아파트 앞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인가 봐요. 이수진 씨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태블릿을 들고 나타났어요. 박영숙 님이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저는 아파트 열쇠를 꺼냈습니다. 비상용으로 갖고 있던 거였어요. 아드님 집인데 들어가도 되나요? 제 명의예요. 괜찮아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혼자 들어가 보는 것 같았어요. 보통은 민수가 있을 때만 왔거든요. 거실이 넓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바닥은 깨끗했고 소파는 새 것처럼 관리돼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민수네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제가 사준 안마의자가 있었어요. 200만 원짜리였죠. 서연이가 허리 아프다고 해서 사준 거였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제가 사준 냉장고, 김치 냉장고, 식기세척기 다 있더군요.
이수진 씨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상태 정말 좋네요. 이 정도면 11억도 충분해요. 빨리 팔리겠어요? 현금 거래 조건 달면 3일 안에 연락 올 겁니다.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준서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 공룡 장난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사준 거였죠. 옆방은 지우 방이었어요. 인형들이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토끼 인형은 제가 지우 생일 때 준 거였고요. 안방을 지나치는데 서랍장이 보였습니다. 무심코 열어봤어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내서 봤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계약서 초안. 날짜를 보니 3개월 전이었어요. 읽어봤습니다. 소유권자 박영숙은 아래 부동산을 박민수에게 증여한다. 그 아래 빈칸이 있었습니다. 서명란이었어요. 하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있었구나. 대출 다 갚고 나면 명예 이전하려고. 그런데 왜 저한테 말 안 했을까요? 제가 거절할까 봐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니, 잠깐. 다시 꺼내서 가방에 넣었어요. 증거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았거든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수진 씨가 사진 찍기를 끝냈더군요. 다 됐어요. 오늘 바로 매물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급하신 이유가? 개인적인 일이에요. 이수진 씨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연락 오는 대로 바로 전화 드릴게요. 집을 나서는데 뒤돌아봤습니다. 5년 동안 민수가 살았던 집, 제 돈으로 산 집, 곧 남의 집이 될 거예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걱정돼요. 걱정? 진작 걱정했어야죠. 크루즈 보낼 때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러는 게 맞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민수 문자를 다시 읽으면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만.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62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이수진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매수 희망자 나왔어요. 진짜요? 네. 젊은 부부인데 현금 보유자예요. 내일 보러 온대요. 다음 날 매수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 부부였어요. 남자는 의사, 여자는 약사라고 했습니다. 집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 낳으면 여기서 키우고 싶어요. 계약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1억에 현금 즉시 거래 가능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저를 봤어요. 어떠세요? 좋아요. 하겠습니다. 잔금일은 언제로 할까요? 일주일 후요. 가능해요?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영숙.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계약금 1억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로 팔리는구나. 실감이 났어요. 일주일 후면 크루즈가 돌아옵니다. 그때 민수는 알게 되겠죠. 집이 팔렸다는 걸요. 집이 팔렸습니다. 잔금까지 다 받았어요. 통장에 11억이 들어왔습니다. 새 주인은 다음 날 입주한다고 했어요. 크루즈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민수네 집 식탁 위에 편지를 놓고 왔습니다. 봉투 옆에 등기부등본 사본과 매매계약서를 놓았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민수야, 서연아.
너희가 살던 집은 팔렸어. 새 주인이 오늘 들어와. 법적으로 내 이름이었다는 건 너희도 알고 있었지. 5년 동안 한 번도 명예 이전 이야기 안 했잖아. 크루즈에서 우리 가족끼리만이라는 문자를 받고 깨달았어. 나는 너희한테 필요할 때만 있는 사람이구나. 돈 필요하면 어머니 찾고 귀찮으면 빼놓고 그게 내 자리였구나. 너희 짐은 강동구 창고에 3개월 보관비 내놨어. 열쇠는 김동훈 변호사님한테 있으니까 연락해. 전화번호 10-XXXX-XXXX.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게. 62살인데 엄마로만 살다 죽을 순 없잖아. 엄마가 편지를 놓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파리 가도 돼? 응? 갑자기? 응. 지금 당장 가고 싶어. 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와.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날 저녁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인천에서 파리까지 직항. 3일 후 출발이었어요. 민수한테는 아무 연락 안 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어요. 크루즈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어요. 파리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20통도 넘게 전화가 왔더군요. 문자도 폭탄처럼 왔습니다. 엄마 어디예요? 집이 팔렸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연락 좀 해주세요. 읽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민수가 있겠죠.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12시간 후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데 언니가 보였어요. 형형색색 스카프를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언니. 30년 만에 만난 언니는 여전히 멋있었어요. 65살인데도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새 인생 환영해. 언니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택시를 타고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파리 거리는 아름다웠어요. 오래된 건물들, 카페 테라스, 생강. 영화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언니 집은 말의 지구에 있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안뜰이 보였어요. 손님 방 써. 편하게 있다가. 고마워, 언니.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62살 할머니. 하지만 왠지 젊어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페리스를 돌아다녔습니다. 언니가 이곳저곳 데려갔어요.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에펠탑. 생강 따라 걸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햇살을 받으며 서 있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래?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행복해서 우는 거야? 응. 38년 만에 처음이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게.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영수가. 카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했습니다. 다들 여유로워 보였어요. 책 읽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그냥 앉아 있는 사람. 저는 그동안 뭐 했나요? 일하고, 아들 챙기고, 또 일하고. 여유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언니, 나 여기서 그림 배우고 싶어. 그림? 응. 어렸을 때 좋아했거든. 수채화. 좋지. 내가 아는 선생님 소개해 줄게. 일주일 후 수채화 학원에 갔습니다. 몽마르트 언덕 작은 스튜디오였어요. 창문이 커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흰 머리의 할아버지였어요. 처음이세요? 네. 40년 만이에요. 괜찮아요.
수채화는 처음처럼 그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물감과 붓을 받았습니다. 종이 앞에 앉아 붓을 물에 적셨어요. 물감을 찍어서 종이에 댔습니다. 파란색이 번졌어요. 물을 따라 색이 흘러갔습니다. 통제할 수 없었어요. 물은 통제 못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흐름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게 수채화예요.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어요. 통제하려고만 했죠. 민수 인생, 손주들 인생까지. 이제는 놓아줘야 했어요. 흐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서툴렀어요. 색이 튀어나간 곳도 있고, 번진 곳도 있고,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그린 거였거든요. 파리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수채화 학원에 갔어요. 실력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생강 풍경도 그리고 에펠탑도 그리고 카페 테라스도 그렸어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언니가 친구들을 소개해줬어요. 다들 제 또래였는데 멋있었습니다. 작가, 교수, 음악가,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파티가 있었습니다. 언니 집에 친구들이 모였어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분이에요? 필립이라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민수 엄마, 손주 할머니, 저는 저를 재발견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오, 멋진데요. 필립이 웃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죠. 자기 자신을 찾는 거. 그날 밤 처음으로 박영숙으로 인정받은 느낌이었어요. 누구 엄마가 아니라 그냥 박영숙. 2달째 되던 날 작은 스튜디오를 얻었습니다. 언니가 알아봐 준 곳이었어요. 11구에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작은 부엌이 있었고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62년 살면서 제 공간을 가진 적이 있었나? 결혼하고는 남편 집, 남편 없어지고는 민수랑 같이, 민수 결혼하고는 혼자. 하지만 진짜 제 공간은 아니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었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직 저를 위한 공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 벽에 제가 그린 그림을 걸었습니다. 생강 노을 풍경이었어요. 파란색과 보라색이 번져서 만든 하늘. 물 위로 반짝이는 빛.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린 거예요. 62살에 처음 그린 그림. 수채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달에 작은 전시회 해요. 학생들 작품 전시하는 거예요. 참여할래요? 저요? 제가요? 네. 영숙 씨 그림 좋아요. 전시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점을 선택했어요. 하나는 생강 노을, 하나는 몽마르트 골목. 액자를 맞췄습니다. 제 이름표도 만들었어요. 박영숙. 이름표를 보는데 뭉클했습니다. 62년 만에 처음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거였어요. 전시회 날이 왔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사람들이 꽤 왔어요. 제 그림 앞에 서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워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감정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저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을 민수가 보면 뭐라고 할까? 엄마가 이런 걸 그렸어? 놀랄까요? 아니면 관심도 없을까요? 민수 생각을 하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4개월 동안 연락을 안 했거든요. 전화도 문자도 다 무시했어요. 손주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준서랑 지우는 잘 있을까? 할머니 생각할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언니랑 와인을 마셨습니다. 어때, 기분이? 좋아. 근데 민수 생각이 나. 연락하고 싶어? 아니, 아직은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날 밤 스튜디오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페리스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잘 안 보였지만 달은 떠 있었습니다. 한국도 같은 달을 보고 있겠죠. 민수도, 준서도, 지우도 휴대폰을 켰습니다. 4개월 만이었어요. 메시지가 폭탄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다시 껐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시회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갤러리에서 리셉션 파티가 있었어요. 학생들이랑 선생님, 그림 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갔어요. 언니가 빌려준 옷이었습니다. 62살한테 무슨 파티 옷이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영수가. 갤러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제 그림 앞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뿌듯했습니다. 샴페인을 받아들고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 놓을 그림이었어요. 아름다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보다가 멈췄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4개월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졌고 얼굴이 수척했고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를? 서연이가 엄마 페이스북 봤어요. 전시회 한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샴페인 잔을 꽉 쥐었어요.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갤러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그림 정말 좋던데요.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고마워. 몰랐어요.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걸. 나도 몰랐어. 40년 만에 다시 시작한 거야. 민수가 핫초코를 주문했습니다. 저도 하나 시켰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뭐가? 다요. 크루즈? 그것도요. 그리고 집,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전부요. 민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담 치료받았어요. 저랑 서연이 둘 다요. 상담? 네. 집 팔리고 엄마 사라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 찾아갔어요. 민수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엄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기능으로 봤대요. 엄마가 뭘 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희생하는 게, 돈 대주는 게 다 당연하다고.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화를 내야 하나, 위로해야 하나.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다고요. 서연이는 한국에 있어요. 애들 봐야 해서요. 엄마한테 편지 써왔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필체였어요. 펼쳐서 읽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 편함만 생각하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크루즈 그때도 제가 민수 씨 설득했어요. 우리끼리만 가자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연 올림.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제 와서 알아요. 늦었죠.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손을 잡은 민수 손이 떨렸어요. 제 손도 떨렸습니다.
엄마, 언제 돌아와요? 몰라. 아직?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1년이든 2년이든. 집은? 작은데 전세 얻었어요. 강동구는 아니고 광진구예요. 좁지만 괜찮아요. 돈은? 제 돈으로 했어요. 엄마 돈 안 썼어요. 서연이도 일 다시 시작했고요.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거실이 좁았지만 깨끗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맨날 물어봐요. 할머니 언제 와?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서랑 지우. 엄마. 민수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변할게요. 아니, 벌써 변하고 있어요. 엄마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림 계속 그려요. 여기서 행복하세요. 엄마 인생 사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예요. 가봐야 해요. 그래. 민수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정말로요.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핫초코는 식어 있었습니다. 울어야 하나, 웃어야 하나.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화가 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민수가 다녀간 후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총 6개월을 페리스에서 보낸 거예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아니, 돌아가려고. 언제? 다음 달쯤. 준비됐어? 응.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민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직접 가서 보려고요. 돌아가기 전에 그림을 한 점 더 그렸습니다. 페리스 하늘이었어요.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풍경. 제목을 붙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선생님이 그림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까지 중 제일 좋아요. 희망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6개월 만에 한국이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카페에 들렀어요.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왔어. 만날 수 있니?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진짜요? 어디세요? 강동구 카페.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민수가 왔습니다. 준서랑 지우도 데려왔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꽉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우리 준서, 지우.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요. 준서가 컸더군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어요. 지우는 앞니가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림 배우고 싶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같이 배워요. 그래, 같이 배우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집에 안 가요? 저희 집.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집 갈 거야. 네. 광진구에 원룸 얻었어. 어제 계약했어. 민수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혼자 사실 거예요? 응. 나는 내 공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밥 먹자. 너희 집에서. 진짜요? 응. 그리고 토요일마다 준서랑 지우 데리고 나올게. 그림 학원 같이 다니게. 민수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조건 있어. 네.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급한 일 있으면 상의는 하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네. 명절 때 오라 마라 하지 마. 가고 싶으면 갈게.
가기 싫으면 안 갈 거야. 네. 그리고 서연이. 저는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며느리지만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존중해줘야 해. 물론이죠. 서연이도 알고 있어요. 좋아. 그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예전하고는 다르게.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력할게요, 엄마. 아니, 약속할게요.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준서랑 지우를 데리고 수채화 학원에 갔어요. 광진구에 있는 작은 학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서 그림을 그렸어요. 준서는 공룡을, 지우는 꽃을 그렸습니다. 할머니는 뭐 그려요? 할머니는 가족 그릴까? 종이 위에 네 사람을 그렸습니다. 할머니, 준서, 지우, 그리고 멀찌감치 민수. 가깝지만 적당한 거리. 그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저녁에 민수네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어요.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서연이가 밥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예전과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응, 잘 먹을게. 밥을 먹으며 준서가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지우가 친구 이야기를 했고요. 민수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페리스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거기서 그림 그렸는데 전시회도 했어. 진짜요? 대박. 준서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도 나중에 화가 될래요. 지우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지우 화가 되자. 집에 돌아와 원룸 창가에 앉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 벽에 페리스에서 그린 그림을 걸었어요. 새로운 시작. 그 옆에 오늘 그린 가족 그림도 걸었습니다. 두 그림을 번갈아 봤어요. 하나는 제 자유, 하나는 제 가족. 이제는 둘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희생하지 않고도 사라지지 않고도 63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네한테 초대받았어요. 엄마 생일 파티 할게요. 꼭 오세요. 케이크를 준비하고 선물도 샀다고 했습니다. 생일 당일 민수네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여니 준서랑 지우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케이크에 초 63개를 꽂았습니다. 소원 빌어요, 할머니.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었어요. 이 행복이 계속되길.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길. 촛불을 불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쳤어요. 민수가 큰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열어봤습니다. 비행기 표였어요. 이탈리아행. 뭐야, 이게? 엄마 계속 그림 그리시잖아요. 이탈리아 가서 더 배우고 오세요. 너희 돈으로? 네. 저랑 서연이가 모았어요.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인생 사세요. 저희는 기다릴게요.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탈리아 비행기 표를 봤어요. 3개월 후 출발이었습니다. 62살에 처음 페리스 갔고 63살에 이탈리아 가고 인생이 이제 시작인 것 같았어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정했습니다. 나를 찾아서. 붓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존중이구나.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경계구나. 그리고 인생은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62살에 깨달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은 많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페리스에서 봤던 그 달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 인생을요.